오늘은 제1과 헬라어 알파벳, 모음, 자음, 각종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헬라어 알파벳은 총 24자, 그러니까 모음 7개, 자음 1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절기는 고전시대 이전 시기를 의미하죠. 고절기에는 이 외에도 알파벳 3개가 더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이 3개의 알파벳은 고절기 이후에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서 음가는 상실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값으로는 계속 사용이 되는데 중세 시대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대 헬라어에서도 사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개의 알파벳을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유익하겠죠. 그리고 이 3개의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 알파벳은 여러분이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3개의 알파벳은 와우, 코빠, 쌈삐인데요. 먼저 숫자 값을 살펴보면요. 와우의 숫자 값은 6이고요. 코빠의 숫자 값은 90이고요. 쌈삐의 숫자 값은 900이에요. 다음으로 음가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와우인데요. 와우는 고전시대 디감마로도 불렸다고 그래요. 디감마라는 것은 2개의 감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한번 와우의 형태를 보세요. 영어 F처럼 생긴 게 아니고요. 감마 2개를 포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고 고전기 헬라인들은 이것을 디감마, 2개의 감마라고 부른 것이죠. 이 와우의 음가는요. 우리말 부와 우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순경 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말 순경 우와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코빠의 음가인데요. 코빠는요. 후솔모음 오 또는 아와 함께 발음되는 크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후솔모음이 뭐예요? 후솔이 뭐죠? 후솔이라는 것은 셔뿌리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셔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음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코, 카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 카 뭐 이런 소리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쌈삐 음가인데요. 쌈삐 음가는 스예요. 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신약 성경의 초기 사본들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초기 사본들은요. 각종 부호나 띄어쓰기나 장절 구분 없이 모두 대문자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장절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고 각종 부호도 없으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을 읽어나갈 때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장절도 구분하고 띄어쓰기도 하고 각종 부호도 붙이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 성경은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장절을 구분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각종 부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침표라든가 쉼표라든가 이런 각종 부호를 붙이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은 해석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쉼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신약 성경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해석의 과정을 거친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헬라어 공부를 끝마치고 나서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 나갈 텐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존의 학자들이 찍어놓은 이 구두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늘 질문을 던지면서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문자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9세기 무렵이고요. 현대어 헬라어판에서는 이름의 첫 글자, 인용문의 첫 글자, 문단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24개의 알파벳이 어떤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벳은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잘 보세요. 아 라고 발음되니 알파,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1이에요. 알파, 이런 식으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이 알파벳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2번
알파벳의 이름을 반복을 할 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라고 발음되니 알파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1이에요. 알파, 알파. 브라고 발음되니 베타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2예요. 베타, 베타. 그라고 발음되니 감마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3이에요. 감마, 감마. 드라고 발음되니 델타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4예요. 델타, 델타. 짧게 에라고 발음되니 엡실론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5예요. 엡실론, 엡실론. 즈라고 발음되니 제따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7이에요. 제따, 제따. 길게 에라고 발음되니 에따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8이에요. 에따, 에따. 트라고 발음되니 데따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9예요. 예, 이 데따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데따를 스로 발음하죠. 세타 이렇게 발음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라는 발음은 에라스무스가 체계화한 발음법을 따르는 것이고요. 원래 헬라인들의 발음법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발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데따, 데따. 이라고 발음되니 이오따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10이에요. 이오따, 이오따. 라고 발음되니 까빠. 예, 무성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성음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요. 자, 유성음이 뭐예요? 유성음은 목젖이 울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 라고 발음하면서 여러분 목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아. 여러분 목젖이 울리죠? 예. 이런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하고요. 무성음은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목젖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목젖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목젖이 울리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해요. 숫자 값은 20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까빠, 까빠. 르라고 발음되니 람부다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30이에요. 예. 여러분 이 람부다를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람부다는요. 앞에 모음이 올 때 그 모음의 받침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음절의 초성 역할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람부다를 천천히 발음하게 되면 이런 식의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람부다, 람부다. 자, 따라해 보세요. 람부다, 람부다. 무라고 발음되니 미, 유성음, 숫자 값은 40이에요. 미, 미. 느라고 발음되니 뉘, 유성음, 숫자 값은 50이에요. 뉘, 뉘. 크스라고 발음되니 시, 마찬가지로 무성음이에요. 시가 무성음인 이유는요. 무성음, 무성음, 스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크스, 크스, 크스 한번 해보세요. 목젖이 울리지 않죠. 예, 시의 숫자 값은 60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시, 시. 짧게 오라고 발음되니 오미크론, 유성음, 숫자 값은 70이에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라고 발음되니 비, 역시 무성음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목젖이 울리지 않죠? 예, 이 비의 숫자 값은 80이에요. 비, 비. 르라고 발음되니 로,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100이에요. 이 로는 셔 울리는 소리예요. 르, 르. 이렇게 셔 울리는 소리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로, 로. 스라고 발음되니 시그마, 무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200이에요. 예, 이 시그마 역시 무성음이에요. 스 해보세요. 목젖이 울리지 않죠? 자, 시그마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대문자를 보시면 예,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사용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되죠. 소문자를 보시겠는데 단어의 첫 부분이나 중간에 올 때는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되고요. 단어 끝에 올 때는 이런 형태가 사용이 돼요.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자, 시그마 라고 발음되니 따우 역시 무성음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목젖이 울리지 않죠? 숫자 값은 300이에요. 따우 위 라고 발음되니 윕실론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400이에요. 독일어 발음 위와 비슷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의해서 보세요. 윕실론 프 라고 발음되니 피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500이에요. 피 크 라고 발음되니 키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600이에요. 키 스 라고 발음되니 피 역시 무성음이에요. 무성음인 이유는요. 무성음와 무성음 스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푸스 해보세요. 목젖이 울리지 않죠? 예, 숫자 값은 700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피 마지막으로 길게 오라고 발음되니 오메가 유성음이고요. 숫자 값은 800이에요. 오메가 예, 지금까지 알파벳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알파벳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저 대문자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까빠, 람브다, 미, 시, 오미크론, 비, 로, 시그마, 따우, 윕실론, 피, 키, 피, 오메가.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까빠, 람브다, 미, 시, 오미크론, 비, 로, 시그마, 따우, 윕실론, 피, 키, 피, 오메가. 예, 다음은 소문자인데요. 소문자 역시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까빠, 람브다, 미, 시, 오미크론, 비, 로, 시그마, 따우, 윕실론, 피, 키, 피, 오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까빠, 람브다, 미, 시, 오미크론, 비, 로, 시그마, 따우, 윕실론, 피, 키, 피, 오메가. 예, 지금까지 우리가 헬라어 알파벳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시간, 헬라어 개관 시간 때 여러분에게 헬라어의 표기의 체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헬라어는 어떤 식으로 표기한다고 했죠? 헬라어는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헬라어를 후대인의 입장에서
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 헬라인들이 어떤 식으로 발음했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을 공부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헬라어 알파벳을요, 이렇게 모음은 모음끼리, 그리고 자음은 자음끼리 분류해서 암기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또 이것들을 계열별로 분류하고 익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보다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음과 자음을 비슷한 것들끼리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헬라어 모음에는 7개의 기본 모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알파, 엡실론, 에이타, 오미크론, 오메가, 이오타, 위엡실론. 예, 이 7가지가 기본 모음이고요. 이 7가지의 기본 모음은요, 다시 여러분이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열린 모음은 무엇이고 닫힌 모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아, 에, 오 발음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입술이 크게 벌리면서 약간 오므라들긴 하지만 공기가 거침없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아, 에, 오처럼 발음되는 것을 열린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라고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오므라들면서 공기를 잡아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 이런 모음을 닫힌 모음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모음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모음을 공부할 때는 아, 에, 이, 오, 우 식으로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열린 모음 아, 에, 오 그리고 닫힌 모음 이, 위 이런 순서로 암기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열린 모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열린 모음 아를 보세요. 이 아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무엇이죠? 알파죠. 그렇죠? 알파. 예, 그런데 이 알파는 긴 모음일 수도 있고 짧은 모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파라는 알파벳만으로는 이것이 긴지 짧은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에에 해당되는 알파벳으로는 엡실론과 에이타가 있죠. 그렇죠? 자, 엡실론은 짧게 에라고 발음되는 에고요. 에이타는 길게 에라고 발음되는 그런 모음이죠. 그 다음에 오에 해당되는 알파벳으로는 오미크론과 오메가가 있는데, 자, 오미크론은 짧게 오라고 발음되고 오메가는 길게 오라고 발음되는 그런 모음이죠. 그 다음에 닫힌 모음인데요. 자, 닫힌 모음 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오따고요. 닫힌 모음 위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윕실론이죠. 그렇죠? 자, 요 밑에를 보세요. 에는 짧은 애와 긴 애를 이렇게 알파벳만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오도 마찬가지죠. 짧은 어와 긴 어를 이렇게 알파벳만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나 이나 위는 알파벳만으로는 장단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음은 이중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중 모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중 모음이란, 자, 보세요. 두 개의 혼모음이 결합해 이루어지는 모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모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음의 시작점과 끝 지점의 음색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말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말 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말 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말 의와 우리말 이가 결합되면 어떤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나요? 우리말 이중모음 의가 만들어지죠. 이 의를 여러분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의가 되죠. 그렇죠? 의. 자, 발음의 시작점과 끝 지점의 음색이 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두 개의 모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중 모음은 비록 음색의 변화를 겪기는 하지만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을 해요. 헬라어 이중 모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이중모음 역시 두 개의 혼모음이 결합해 만들어지지만 이때 헬라어 이중모음 역시 발음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헬라어 이중모음은 발음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한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자, 헬라어는 어떤 경우에 이중모음이 만들어질까? 자, 보세요. 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음을 반드시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으로 분류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헬라어 이중모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닫힌 모음과 열린 모음 순이 아니고요.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 순이에요.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이 결합할 때 헬라어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열린 모음은 열린 모음끼리 암기를 해야 되고 닫힌 모음은 닫힌 모음끼리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열린 모음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열린 모음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짧으나 기나 짧으네 기네 그리고 짧은오 긴오 예, 이 6개가 열린 모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닫힌 모음은 어때요? 이, 그 다음에 위. 예, 이게 닫힌 모음이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열린 모음 6개와 닫힌 모음 2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중모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6개의 열린 모음과 2개의 닫힌 모음이 만들어내는 이 이중모음의 조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하고 3번을 보세요. 자, 짧은 아와 긴 아가 이와 만나는 경우 아이라는 이중모음과 아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2번을 보세요. 이 경우에 아는 짧은 한지 긴 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알파벳만으로는 모음의 장단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아와 위가 만날 경우는 아우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4번부터는 좀 쉬워요. 짧은 애가 이 위와 만날 경우에는 A라는 이중모음과 에우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이 에우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는 에우를 빨리 발음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다음 6번 보세요. 긴 애가 이 위와 만나는 경우 에라는 이중모음과 에우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짧은 오가 이 위와 만날 경우 오이라는 이중모음과 우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오우가 아니라 우예요. 이 경우는 우라고 발음돼요. 그 다음 긴 오가 이 위와 만날 경우 오라는 이중모음과 오우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마지막으로 12번인데요. 이 12번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왜냐하면 닫힌 모음끼리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위가 만나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이중모음이 아니고요. 위와 이가 만나는 경우, 이 경우는 우이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져요. 좀 더 천천히 발음해 보면 우이인데 어쨌든 위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의문을 좀 가졌을 거예요. 왜 긴 아와 이가 만날 때 또는 긴 애와 이가 만날 때 긴 오와 이가 만날 때는 아이, 에이, 오이가 아니라 아, 에, 오일까? 여러분 좀 궁금했죠, 그렇죠? 원래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발음이 시작할 때 음색과 끝날 때 음색이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음색이 다르질 않아요, 그렇죠? 음색이 같아요. 왜 그럴까? 궁금했죠? 하지만 원래는요, I, A, O로 발음됐다고 해요. 이 아래 보시면, 자, 고전 시대에는 I, A, O로 발음하고 I, A, O로 표기했다. 긴 모음 다음에 이가 오면 어때요? 이를 발음하기가 좀 귀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는 음가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코인의 시대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I, A, O로 발음하지 않고요, 그냥 아, 에, 오로만 발음했다고요. 물론 표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 A, O로 표기하기는 해요. 어쨌든
더 이상 이는 발음하지 않고 그냥 아, 에, 오로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개 소문자가 쓰이기 시작하면서는 아예 이 이를 장모음 아래 표기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아, 긴 아 더하기 이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요? 이렇게 알파 아래 이오따를 이렇게 표기하죠. 마찬가지로 긴 에와 이가 만날 때는 이렇게 이따 아래 이오따를 표기하고요. 또 긴 오와 이가 만날 때도 오메가 아래 이렇게 이오따를 표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발음 역시 아, 에, 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문자로 표기할 때는요,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이 긴 모음 아래 이오따를 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음 옆에 이오따를 표기해요. 오늘날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이, 에이, 오이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이, 에이, 오이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아, 에, 오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오따를 장모음 아래 표기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오따 부기법이라고 해요. 자, 다음 이중 모음은 항상 장모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단 예외가 있어요. 아이와 오이가 단어의 맨 끝에 올 때 한해서만 단모음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와 오이가 단어의 맨 끝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2개의 이중모음은 항상 장모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예를 보세요. 허이마. 보세요. 단어의 첫머리에 왔죠. 그렇죠? 장모음이에요. 늘 장모음이에요. 그렇죠? 우이코스. 어때요? 단어의 첫머리에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모음이죠. 휴론. 이 경우도 단어의 첫 부분에 왔죠. 당연히 장모음이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요, 아이와 오이가 단어의 끝머리에 왔어요. 이 경우는 장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뽀크리노마이, 아들 포이,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발음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어 이중모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헬라어 이중모음은 어떻다고요?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이 결합할 때 만들어진다. 닫힌 모음은 이 위다. 자, 그러면 한번 이중모음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 아우, 아, 에이, 에우, 에, 에우, 오이, 우, 오, 오우, 우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아이, 아우, 아, 에이, 에우, 에, 에우, 오이, 우, 오, 오우, 우이. 자, 여러분 이 이중모음, 이 12개 이중모음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다음은 자음인데요. 자음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음을 계열별로 분류해 보면요, 부계열, 극계열, 드계열, 스계열, 르계열과 무계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계열에는 베타, 비, 피, 시가 있고요. 극계열에는 감마, 까빠, 키, 시가 있고요. 드계열에는 델타, 따우, 데타가 있고요. 스계열에는 시그마, 제타가 있고요. 르무 계열에는 람부다, 로, 뉘, 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브그드 계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브그드 계열 한번 보세요. 브그드 계열의 기본음은 뭐예요? 베타와 감마와 델타죠. 그렇죠? 순서대로 브그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다면 브그드 계열에서 거센 소리는 무엇일까요? 피와 키와 테타죠. 그렇죠? 순서대로 프, 크, 트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무성음이면서 우리말 된소리와 비슷한 그런 음가를 지니고 있죠. 자, B와 까빠와 따운데 순서대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시와 끄시는 무성음이죠. 그렇죠? 왜요? 자, B와 시그마, 까빠와 시그마가 무성음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무성음 더하기 무성음은 무성음이고 또 무성음 더하기 무성음은 무성음이겠죠. 자, 보세요. 예,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브그드 계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자, 앞에서 브그드 계열의 기본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타와 감마와 델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된소리면서 무성음은 B와 까빠와 따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센 소리는 어떨까요? 거센 소리. 헬라어 거센 소리에는요, P와 키와 테타 외에 흐가 첨가가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 거센 소리는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프, 크, 트, 흐. 자, 여러분 이 아래 보세요. 헬라어 알파벳은 24자 외에 점점점이죠. 자, 헬라어 알파벳 24자 외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헬라인들의 음가에는요, 사실 헬라어 알파벳 24개 외에 2개의 음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센 소리 흐고요. 다른 하나는 받침 응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표기했는지, 이 알파벳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다른 식으로 표기를 했겠죠. 어떻게 표기했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거센 소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크 트를 보세요. 에라스무스는 이것을 프라고 발음하고 이것을 스라고 발음해서 오늘날은 대부분 이것을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프라고 발음됐고 이것은 스라고 발음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고대 로마인들은요, 자기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이 프크트를 음역을 할 때요,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 크, 트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원래 이 프크트의 음가가 어떤 것인지를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성음 하고 거센 소리 흐가 결합된 것이 이 형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거센 소리 흐가 결합한 형태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성음 더하기 거센 소리 흐가 결합된 형태가 이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확한 음가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입을 뿌 위치에 두고 흐를 강하게 내뱉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프! 자, 우리말 푸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을 끄 위치에 두고요. 흐를 강하게 내뱉어 보세요. 크! 예. 우리말 크와 비슷하죠? 다음, 여러분의 입을 뜨 위치에 두고 흐를 강하게 내뱉어 보세요. 트! 예. 우리말 트와 비슷하죠? 그쵸? 예. P와 키와 테타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요, 이렇게 프, 크, 트로 표기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뿌시와 끄시는 당연히 무성음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당연히 무성음, 뿌와 무성음, 스가 결합하면 뿌스 역시 무성음이 되는 거고요. 무성음 꾸와 무성음 스가 결합하면 당연히 무성음 끄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스, 스, 끄, 스, 끄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헬라어 알파벳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울러 받침 응을 어떻게 표기했나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아래 보세요. 이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단어를 그 어떤 선입견 없이 그대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자, 어떻게 발음할까요? 아그겔로스, 아그귀라, 에그크리오, 살피그끄스 이렇게 발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앙겔로스, 앙귀라, 앵크리오, 살핑크스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헬라어에는 2개의 음가가 더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받침 응하고 그 다음에 흐 소리요. 받침 응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 그 계열 자음. 자, 그 계열 자음이 뭐예요? 감마, 까빠, 키, 시 이 4가지가 그 계열 자음이죠. 그렇죠? 그, 끄, 크, 끄스. 예. 이 그 계열 자음 앞에서만 받침 응을 발음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 응을 발음해 줄 때 받침 응에 해당되는 헬라어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침 응을 대신해서 이렇게 감마를 사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끄, 크, 끄스 앞에 감마가 올 때는 이것을 그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받침 응으로 발음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봐요. 다시 보면 앙겔로스, 앙퀴라, 앵크리오, 살핑크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받침 역시요. 끄스와 같은 계열 자음이에요. 영국의 음이에요. 영국계가 뭔가요? 여러분 이 혀로 여러분 입천장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안쪽으로 쑥 넣어보면은 이 입천장 딱딱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 이렇게 부들부들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그 부분을 영국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음은 다 영국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끄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동일 계열 자음인 영국의 음 앞에서 영국의 음인 받침 응이 발음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계열별 헬라어 자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알파벳 순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순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비있다, 비, 피, 시. 자, 이게 부 계열이고요. 감마, 까빠, 키, 시. 자, 이게 그 계열이고요. 델타, 따우, 데있다. 이것이 드 계열이고요. 시그마, 쥐했다. 이것이 스 계열이고요. 람브다, 로, 뉘, 이것이 르 계열과 무 계열이죠. 그러면 다시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부 계열부터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브, 프, 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크, 크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드, 트 이렇게 되고요. 스, 지 이렇게 되고요. 르, 무, 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헬라어 자음도 꼭 이렇게 계열별로 익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계열별로 익히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가서 따라올 수가 없게 돼요. 꼭 계열별로 익혀야 돼요. 예, 다음은 각종 부호인데요. 먼저 거센소리 흐의 표기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헬라어에는 2개의 음가가 더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받침 응과 거센소리 흐요. 그렇다면 거센소리 흐는 어떻게 표기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실 헬라인들은 흐를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쓴 글을 보면서는요, 어디에 흐가 있는지 어디에 흐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헬라인들은 모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도대체 어디에서 흐를 발음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흐에 해당하는 부호를 고안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강한 순표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네 작은 따옴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예, 이것을 강한 순표라고 하고요. 이 강한 순표가 모음 위나 또는 르호 위에 표기가 되면요. 거센 소리 흐를 동반해서 발음해 주어라. 이런 뜻이 돼요. 반면에 약한 순표도 있는데요. 자, 우리네 작은 따옴표하고 모양은 동일해요. 근데 사실 약한 순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모음의 약한 순표가 찍힐 때 그 모음은 원래 모음 음가 그대로 읽어주어라. 그대로 발음해 주어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강한 순표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순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순표는 늘 단어의 첫 모음이나 첫 르 위에만 온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강한 순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흐라는 소리는 단어 첫 머리에서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세요. 호이오스 어때요? 호이는 뭐예요?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음 오이 위에 강한 순표 흐가 온 것이죠. 그렇죠?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오이코스 보면 첫 번째 모음 위에 약한 순표가 왔죠. 자, 두 번째 자, 르호요.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모두 르흐 형태다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세요. 르에마, 르이자, 르보암. 자, 어때요? 이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다 거센 소리 흐를 동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르에마, 르이자 이것을요. 흐레마, 흐리자,
흐러보암 이런 식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독법이에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레마, 리자, 르보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쨌든 이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반드시 흐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모두가 다 르흐 형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문자의 경우 순표와 악센트는 모두 알파벳 위가 아닌 앞쪽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의 이 엡실론이 대문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문자 위에 순표나 악센트를 표기하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앞쪽에 순표와 악센트를 표시해 준 거죠. 후대 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hen이 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문자 앞에 약간 순표를 표기해서 이거는 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중모음의 경우는 첫 모음이 대문자일지라도 순표와 악센트는 원래 위치에 온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중모음이라고 해도 처음 모음만 대문자지 두 번째 모음까지 대문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앞쪽에 순표를 표기해 줄 필요가 없죠. 두 번째 모음은 소문자니까 원래 있던 위치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우가 되고 이 경우는 애우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 이중모음 애우 위에 이 흐, 이 강한 순표가 찍힐 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 줄까 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는 애후일까 아니면 해우일까? 처음 헬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애후라고 읽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애후가 아니죠. 해우죠. 왜요? 이 애우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 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말 의. 이 우리말 의 앞에 흐를 붙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의희일까요? 의희? 아니죠. 희이죠. 그렇죠? 왜요? 이 의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덩어리인 그 모음 앞에 흐가 붙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애우도 마찬가지예요. 애우도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우라고 발음이 돼야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이기 때문에 강세나 순표는 둘째 모음의 대표로 표기한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 이중모음이죠. 아우 이중모음이죠. 에이 이중모음이죠. 이 경우도 다 이중모음이죠. 에우, 오이. 자, 그런데 이중모음은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모음에 이렇게 대표로 순표나 강세를 표기한다 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이 경우는 틀린 표기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중모음인데 이 앞머리에 강세나 순표를 표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후대 학자들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없죠. 다음은 분음부어인데요. 분음부어는 이중모음 위에만 찍혀요. 분음부어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분음부어는 분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듯이 음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음 위에 분음부어를 찍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모음은 다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두 개의 모음을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이중모음의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모음 위에 분음부어가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중모음 위에 분음부어가 오게 되면요. 이 이중모음을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모음으로 취급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중모음부터 볼게요. 엘리사유. 자, 아까 람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람다는 앞에 오는 모음의 받침처럼 사용되면서 다음 음절의 초성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리 그 다음에 어때요? 사 띄고 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 이중모음이니까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이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도 이중모음이니까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해서 우 이렇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 사이, 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위에 사유 보세요. 자, 다음에 사이 이중모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중모음 위에 이렇게 분음부어가 찍혔어요. 빨간 점 보이시죠? 분음부어가 찍히면 어떤 의미예요? 이 아이를 각각 별개의 모음으로 취급해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사, 띄고 이, 띄고 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 사, 이, 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강세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강세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 강세를 넣어서 읽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 사이우. 다시요. 엘리 사이우. 하지만 에사이우는 어때요? 에사이우. 에사이우. 다르죠, 그렇죠? 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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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분명히 다르죠. 예, 다음은 네 가지 구두점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말 쓰임새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마침표는 마침표고 쉼표는 쉼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마침표가 찍혔을 때는 그 문장이 끝났다 그런 의미고, 쉼표가 찍혔을 때는 잠시 쉬다 다른 문장이 이어지니까 주목해 보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예요. 왜냐하면 우리네 쓰임새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3번 보시면 이 중간쯤에 점이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 점은요, 콜론이나 세미콜론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앞문장에 대한 해설, 부연 설명, 대비 등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에 세미콜론 형태의 부호가 있죠. 그렇죠? 예. 이건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호가 어떤 문장이 끝난 다음에 붙게 되면요, 이것은 의문문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이뽀는 나우또 디스에이 히나 보크리신 도멘토이 스팸프 사신 헤마스 띠 레게이 스페리세아우또. 예, 요한복음 1장 22절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뽀는 나우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하고 봐요. 여기 쉼표가 찍혀있죠. 그렇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쉼표를 옮겨주면 돼요. 잠시 쉬다가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이런 의미죠. 디세이. 당신은 누구요? 자, 당신은 누구요? 하다면 이렇게 세미콜론 형태의 부호가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물음표라고 했죠.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이렇게 물음표로 옮기면 돼요. 당신은 누구요? 히나 보크리신 도우멘 또이 스팸프 사신 헤마스 하고 여기 뭐가 찍혀 있어요? 중간쯤에 점이 찍혀 있죠. 그렇죠? 이것은 세미콜론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 문장은 이 앞의 문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우리들을 보낸 이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답을 줄 수 있게 하라. 자, 이것과 관련된 문장이 다음에 나오겠죠. 띠 레기 스페리세아우뚜 하고 또 뭐예요? 세미콜론 형태의 부호가 있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음표라고 했죠. 당연히 의문문이겠죠.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의문문이죠. 자, 어렵지 않죠. 어쨌든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외의 부호, 단축 생략부호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이게? 순표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표는 처음 모음 위에만 온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 아래 보세요. 순표인데 처음 모음이 아니라 단어 끝에 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 어떻게 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순표가 아니에요. 순표하고 모양은 동일하게 생겼지만 순표가 아니라 단축 생략부호예요. 단축 생략부호라는 건요, 말 그대로 무언가가 단축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는 바로 모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아우뚜. 자, 디아우뚜. 뭐 글을 통해서인데요. 그분을 통해서 디아우뚜. 헬라인들은요, 디아우뚜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음 다음에 또 모음이 오니까 모음 두 개 연이어서 발음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음을 생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디아우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그냥 디아우뚜 이렇게 발음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아우뚜 이렇게 발음만 한 것이 아니라 표기도 디아우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인들이 디아우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디아우뚜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후대의 학자들이 여기에는 모음이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단축 생략부호를 고안해서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참 친절하죠.
자, 알라오 빠떼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알라오 빠떼르인데 호앞에 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를 생략해서 아로빠떼르 이런 식으로 말하고 표기도 아로빠떼르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까이메를 보세요. 이 까이메도 보세요. 이었다가요. 생략이 되는데 근데 물론 이 경우는 까이메 형태도 있고 까메 형태도 있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 두 형태가 다 사용이 돼요. 근데 어쨌든 까이메라고 말할 때는 까이메라고 표기를 하고요. 까메라고 말할 때는 까메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아, 이 애가 짧은 애니까요. 이 길게 발음하면 안 되죠. 까이메, 까메, 까이메, 까메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자, 어쨌든 자, 이 경우도 때로는 이렇게 이오타를 생략해서 까메 이런 형태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자, 까 다음에 이오타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축 생략부호를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것이죠. 자, 두 번째 단축 생략부호인데요. 이 경우에는 몸이 조금 더 많이 생략된 경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까이에고 보세요. 까이의 이와 에고의 에, 몸 두 개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두 개가 생략돼서 까이에고를 까고 이런 식으로 발음했다는 거예요. 까이에고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까고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까이에안도 마찬가지예요. 까이에안 또는 까이안의 경우도 까이의 이와 에안과 에안의 에아 그리고 안의 아가 생략되어서 깐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 또 그렇게 표기가 됐다는 거예요. 까이에 게이노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까이에 게이노스가 까게이노스로 발음되고 또 표기도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몸이 단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 생략되어 있는 경우예요. 자, 또 에난띠온 보세요. 또 에난띠온에서 이 또의 오와 에난띠온의 에가 단축돼서 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난띠온을 뚜난띠온 이렇게 발음하고 또 뚜난띠온 이렇게 표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호를 통해서 이 우는 원래 우가 아니라 오와 에가 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표시를 해준 것이고요. 또 오노마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노마. 자, 또의 오와 오노마의 오가 단축되어서 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위에 요 단축 생략부호가 있는데요. 요 강세 표시의 빨간색은 이거는 그냥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단축 생략부호가 있는데요. 자, 이 뚜노마도 원래 오와 오가 단축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실제 성경을 보면 또 오노마 형태도 있고요. 뚜노마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오노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또 오노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뚜노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뚜노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이죠. 자, 첫 수레 배가 많이 부르죠.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헬라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여러분 이미 감이 잡으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알파벳은 순서대로 외운다. 이 알파벳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하지만 기본 모음과 이중 모음을 분류해 놓은 대로 외운다. 체계적으로 외우는 거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자문 역시 계열별로 외운다. 부계열은 부계열대로, 그 계열은 그 계열대로, 드 계열은 드 계열대로 이런 식으로 반드시 계열별로 외워야 한다고 했어요. 넷, 각종 부호를 한 번씩 써본다. 한 번씩이 아니고요. 여러 번씩 써봐야 돼요. 자, 언어 정복의 열쇠는 뭘까요?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고 쓰고 또 소리내어 읽고 쓰고 또 소리내어 읽고 쓰는 거예요. 반복만이 언어 정복의 열쇠예요. 자, 잊지 마시고요. 1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2과를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